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신문합니다. 내가 준 월급은 왜 받아먹었느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냥 입 닫고 있거나. 그런데 성산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으리가 준 녹봉은 하나도 먹지 않고 우리 집 창고 안에 고이 쌓아두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니 정말이었다고 하죠.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몇 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모아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괴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저항이었던 거죠. 성산문은 자신이 모시는 권력자의 돈을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생각해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밥상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 옷을 사줄 때마다, 책을 살 때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돈은 역적의 돈이다. 부인이 영감, 이렇게 살림이 어려운데 녹봉 좀 쓰시지요라고 했을 때 그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안 됩니다. 그 돈을 쓰는 순간 나는 그자를 인정하는 것이요. 매일매일이 그런 선택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창고에 쌓여가는 돈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다졌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반역자였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권력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공신 명단에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3등 공신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신 자코를 받으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본인은 물론이고 자손들까지 과거 시험 특혜를 받고 토지를 받고 노비를 받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자손 대대로 명문대 입학 보장에 강남 땅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창고에 월급을 쌓아두고 결국엔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하면서까지 저항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 중 하나인 성산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의 배신, 가족의 몰살, 그리고 자신이 지키려던 사람마저 파멸시킨 한 지식인의 비극입니다. 성산문이라는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418년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날 때 공중에서 나왔느냐? 라는 소리가 3번 들렸다고 해요. 3번째 질문에서야 비로소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산문, 즉 3번 물어봄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뭔가 신비주의적인 냄새가 나죠? 하지만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에서는 비극적으로 죽은 영웅에게 이런 신비한 탄생 설화가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 그의 형제들 이름입니다. 장남이 산문이니까 동생들도 다 삼자 돌림이에요. 삼빙, 3번 부름 삼고 3번 돌아봄, 삼성, 3번 살펴봄. 요즘으로 치면 삼형제를 첫째, 둘째, 셋째라고 이름 지은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시에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돌림자는 드물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야 삼문아, 야 삼빙아 하고 부를 때마다 숫자 세는 것 같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성산문이 태어난 뒤 집안에서 점을 봤더니 충신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 성달생이 탄식했다고 해요. 집안 말아먹을 녀석이로다. 얼핏 보면 이상하게 들리죠? 충신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성달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고려 말에 태어나서 조선 건국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의 형 성석용은 이성계와 공모해서 우왕과 창왕을 내쫓은 흥국사 구공신이에요. 성달생은 고려의 충신들이 어떻게 죽어나갔는지, 왕씨 일족이 어떻게 몰살당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성달생이 젊었을 때 본 장면들을 상상해 보세요. 고려를 지키려던 최영이 참수당하는 장면,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 왕씨 일족들이 강화도로 끌려가 한 명도 남김없이 살해당하는 장면. 그 모든 걸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성달생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 충신이 된다는 건 자신이 모시는 군주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문제에 휘말리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것도요. 할아버지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성산문은 충신이 되었고 집안은 정말로 말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요. 성산문은 세종시대 과거의 장원급제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행정고시 수석 합격 같은 건데 조선시대에는 이게 단순히 시험 잘 본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글씨를 잘 쓰고 문장이 뛰어나고 학문적 깊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성산문은 이 모든 걸 갖추고 있었죠. 그는 요동에 귀양가 있던 명나라 의문학자 황찬을 무려 13번이나 찾아갔어요. 요동이 어디예요? 지금의 중국 동북부, 그러니까 편도로 한 달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왕복하면 2달이고 13번이면 계산해 보세요. 거의 2년을 길 위에서 보낸 겁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고되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요동은 겨울에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극한의 땅이에요. 여름에는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돌았고요. 도적들도 많았습니다. 성산문은 그 위험천만한 길을 13번이나 왕복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13번이요. 첫 번째 갈 때는 왕명이니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번째, 6번째쯤 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는 계속 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세종의 명령이었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성산문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훈민정음의 가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것, 그것도 중국의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이해했던 거죠. 황찬을 만날 때마다 그는 흥분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13번의 여정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세종 시절에는 이성계의 팔준말을 주제로 글짓기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이 모두 참여했는데 1등은 성산문이었어요. 신숙주도 있었고 다른 뛰어난 학자들도 많았는데 성산문이 1등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글은 단순히 말을 묘사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태조의 업적과 말의 충성심을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 왕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세종이 그 글을 읽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엘리트에게는 의외의 면모가 있었어요. 실록의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성산문은 평소에 농담을 잘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딱딱한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술 마시고 웃고 떠들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강희안이라는 화가 친구를 놀리는 시를 지어서 돌렸을 정도니까요. 집현전에서 밤늦게까지 연구하다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는 성산문을 상상해 보세요. 야, 신숙주. 내가 오늘 세종께 보고한 그 내용 말이야. 너무 길어서 전하께서 조르시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깔깔 웃고 친구들을 놀리고 때로는 자신도 놀림받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고 유쾌하지만 원칙에 문제가 되면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요. 1453년 10월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계유정난이죠. 이때 성산문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집현전에서 인정받는 학자였고 세종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쿠데타 당일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새벽에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김종서의 집을 습격했어요. 70대 노인이었던 김종서는 베개를 던지며 저항했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황보인도 죽었고요. 이들은 모두 세종이 어린 단종을 부탁했던 고명 대신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급서하면서 부통령을 잘 보좌해달라고 부탁한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살해당한 겁니다. 그날 아침 성산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출근길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점점 끔찍해졌을 겁니다. 김종서 대감이 살해당하셨답니다. 황보인 판서도 죽었다고 합니다. 안평대군께서 강화도로 유배를 가셨답니다. 성산문은 궁궐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세종께서 그토록 공들여 만드신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성산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쿠데타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었겠죠. 그는 문관이었고 군사력을 가진 수양대군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본 적 없는 학자가 무장한 군인들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날 성산문은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의 스승들이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쿠데타 직후 수양대군은 공신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명단에 성산문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도 3등 공신으로요. 성산문뿐만 아니라 박팽년, 이계, 유성원 같은 지편전 출신 학자들이 대거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정당성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지편전 출신의 지식인들이 등을 돌리면 곤란했죠. 이들은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근을 준 겁니다. 너희들도 공신이다. 이제 우리 편이다. 이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교묘한 전략이었죠. 저항할 명분을 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성산문의 승진 속도는 빨라집니다. 정사품에서 종산품으로 다시 정산품 당상관으로 1455년에는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고 얼마 후에는 좌부승지로 승진합니다. 좌부승지는 왕의 비서실장 같은 자리예요. 36세의 나이에 이런 요직에 오른 건 대단한 속도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40대 후반이나 되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를 36세에 오른 거니까요. 그런데 성산문은 마음속으로 이미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실록을 보면 계유정난 직후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은 죽여야 하지만 우리가 공신에 오르는 것은 옳지 않다. 무슨 뜻일까요?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의 정치적 경쟁자였으니 제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권력투쟁의 희생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공신이 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수양대군의 회유를 거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주변 동료들이 성산문, 그런 말 조심해. 들리면 큰일 난다고 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성산문은 이미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쿠데타는 어쩔 수 없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인 것도 정치적 숙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양위를 강요합니다. 역사책에는 이날 성산문이 옥새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나와요.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이 장면이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죠. 성산문이 어린 임금을 지키려고 옥새를 안고 오열하는 장면. 신하들이 말리는데 성산문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요. 그런데 실록을 찾아보면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실록은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동부승지 성산문이 상서사로 가서 대부옥새를 가져와 전균에게 주어 경회로 아래로 가져가 바치게 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울었다는 기록도 없고 저항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담담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 성산문은 그냥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둘째, 뭔가 있었지만 실록에 기록할 수 없었다. 저는 둘째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산문의 직책이 동부승지였거든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왕의 퇴위식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면 그건 분명 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큰 사건이 되었겠죠.
하지만 기록이 없다는 건 겉으로는 조용히 직무를 수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날 성산문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상서사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옥새를 손에 들었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이건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통성, 세종이 만든 왕조의 미래, 그리고 어린 단종의 운명이 그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정균에게 옥새를 건네줄 때 성산문은 잠시 망설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걸 건네주면 모든 게 끝이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수양대군이 모든 걸 장악한 상태였으니까요. 옥새를 건네주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오히려 성산문만 죽고 끝났을 겁니다. 대신 성산문은 창고에 월급을 쌓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은 수양대군이 준 공신 자코를 받아들였고 월급도 받았지만 그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내면의 저항을 표현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부당한 승진을 받았지만 그 직급의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둔 것과 같습니다. 매달 녹복날이 오면 성산문은 그 돈을 창고에 가져다 놓았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쌓여가는 돈 뭉치를 보면서 그는 생각했겠죠.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건 역적의 돈이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환송하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성산문과 그의 동료들은 거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연회장에서 벼룬검으로 서게 되는 유흥부와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이 세조를 습격한다. 그리고 단종을 복위시킨다. 벼룬검이 뭐냐고요? 왕의 호위무사입니다. 칼을 들고 왕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경호원이 대통령을 칼로 찌른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대담한 계획입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 성산문 일당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몰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할까? 명나라 사신이 있는 자리니까 세조도 방심할 거야.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어. 죽더라도 해야 해. 아니면 단종께서 이런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이 참여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목숨을 건 거예요. 성승은 이미 60대였을 겁니다. 그 나이에 칼을 들고 왕을 습격한다는 건 거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는 참여했어요.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그 자신도 세조를 용서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일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조가 벼룬검을 연회장에서 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리 눈치를 챈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세조의 감이 예리했다고 하고 일부는 순전히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똑같았어요.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한 유흥부와 성승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뭐야? 벼룬검이 없잖아. 두 사람은 눈빛으로 소통했겠죠. 어떻게 하지? 계획대로 안 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연회가 진행되는 내내 그들은 초조했을 겁니다. 세조가 웃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자를 죽일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다니 하는 생각에 이를 갈았을 거예요. 연회가 끝나고 성산문 일당은 긴급히 모였습니다. 이때 유흥부가 주장했어요. 그래도 한명회부터 베고 들어가자. 한명회는 세조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유흥부의 논리는 이랬어요. 벼룬검이 없어도 혼란을 일으킬 수는 있어. 한명회를 먼저 제거하고 그 틈을 타서 세조를 습격하는 거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유흥부는 무인이었어요. 그는 전장에서 싸워본 사람이었습니다. 전투에서는 완벽한 계획보다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계획이 틀어졌을 때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 성산문이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후일을 기약하자. 왜 그랬을까요? 성산문은 학자였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즉흥적인 폭력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움직이면 실패한다. 다음 기회를 노리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산문의 판단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유흥부의 말대로 그날 한 명회라도 제거했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을 테니까요. 세조도 당황했을 거고 그 틈에 뭔가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산문은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계획적인 폭력보다는 완벽한 계획을 원했던 거죠. 후일 유흥부는 고문당하면서 성산문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더벅머리 겁쟁이 선비 놈들과 거사를 치른 것이 일생일대의 실수다. 유흥부는 성승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성산문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산문을 향해 겁쟁이라고 욕한 거예요. 얼마나 분했으면 그랬겠어요. 성공할 수 있었던 기회를 성산문이 날려버렸다고 생각한 거죠. 거사가 실패로 끝난 후 성산문 일당은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조가 농사 시찰을 갈 때를 노리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에 김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김질은 거사 현장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벼롱검이 빠졌는데도 우왕좌왕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물러선 꼴을 봤으니까요. 성산문은 이론만 따지고 유흥부는 무모하게 달려들자고 하고 다들 의견이 제각각이었어요. 김질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성공할 리 없다고 판단한 거죠. 김질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이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뭘 했지?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못하잖아. 세조는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고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어. 이 몇 명이 칼 들고 달려든다고 뭐가 바뀌겠어? 100% 실패야. 그럼 나도 같이 죽어야 해. 내 가족은, 내 자식들은. 그래서 김질은 장인 정창손에게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에 장인 집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장인 어른, 큰일 났습니다. 정창손이 놀라서 나왔겠죠.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김질은 숨을 헐떡이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성산문 일당이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세조를 시해하려고 합니다. 명나라 사신 환송 연회 때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창손은 즉시 세조에게 보고했고 성산문 일당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의군부 군사들이 성산문의 집을 포위했을 때 성산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밀고 했지? 처음에는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김질의 얼굴이 떠올랐을 때 아, 그 자식이 하고 이해했겠죠. 김질이 모임에서 유난히 조용했던 것, 눈빛이 불안해 보였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김질을 배신자라고 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김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 모의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 함께 죽는다. 둘째, 배신한다. 김질은 둘째를 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김질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산문 일당의 계획은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세조는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몇몇 문신들이 칼을 들고 달려든다고 뒤집어질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김질을 배신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산문을 충신으로 기록했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김질은 살아남았지만 영원히 배신자로 기억되고 성산문은 죽었지만 영원히 충신으로 기억됩니다. 성산문이 잡혀왔을 때 세조는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친국이라고 해서 왕이 직접 국문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직접 반역자를 신문하는 격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의군부 국문장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세조가 높은 곳에 앉아 있고 그 아래에 성산문이 묶여 있어요. 주변에는 고문 도구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쇠로 만든 형구들, 몽둥이들, 불에 달군 쇠꼬챙이들. 보기만 해도 끔찍한 도구들이죠. 세조가 물었을 겁니다. 성산문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부인했을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인정했을까요? 실록에는 자세한 대화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성산문이 인정했던 것 같아요. 부인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성산문이 동료들의 이름을 다 불어버린 거예요. 실록을 보면 첫 번째 국문에서 성산문이 함께 모의한 사람들의 명단을 털어놨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성승까지요. 이게 배신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고문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사이에 형구를 끼워서 조이면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정강이를 몽둥이로 내리치면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어나옵니다.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살에 갖다 대면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성산문도 사람이었어요. 고통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첫 번째 고문이 시작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다 보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만해. 말할게. 다 말할 테니까 그만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이름을 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성산문이 단종의 이름까지 불어버린 거예요. 이 한마디가 단종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때까지 단종은 형식상이나마 상황으로 대접받고 있었어요. 왕위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왕족으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영모에 연루되는 순간 그 예우는 끝났습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의 청령포로 귀양을 갖고 얼마 후 사사, 임금이 죽음을 내림을 당합니다. 성산문은 단종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단종을 죽인 셈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그가 입을 다물었다면, 아니 최소한 단종의 이름만 빼고 말했다면 단종은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텐데요. 고문장에서 성산문이 단종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고통에 정신이 혼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뭐가 스쳐 지나갔을까요? 어린 단종의 얼굴, 세종의 모습, 아니면 나는 결국 실패했구나 하는 절망감. 후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성산문이 단종을 팔았다고 충신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효온이라는 학자가 육신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성산문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세조를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나으리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소설 속 성산문은 완벽한 영웅입니다. 고문을 받아도 끄떡하지 않고 세조 앞에서도 당당하고 동료들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해요. 또 세조가 내가 지금 나를 나으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준 복록은 왜 먹었느냐? 라고 묻자 나으리가 준 녹봉은 하나도 먹지 않고 우리 집 창고 안에 고이 쌓아두었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이야기도 여기 나옵니다. 신숙주가 세조 옆에 서 있자 세종대왕의 고명을 배반한 변절자 라고 소리쳤다는 이야기도 육신전에 나와요. 드라마틱하죠? 옛 친구를 향한 분노와 실망이 폭발하는 장면이에요. 이 모든 게 정말 멋있는 이야기죠. 충신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실록은 건조하게 사실만 적어요. 성산문이 고문당했다. 동료들의 이름을 불었다. 단종의 이름도 불었다. 그리고 거열령을 당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멋있는 대사도 없고
극적인 장면도 없어요. 그냥 한 역적이 처형당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아마도 실록 쪽이겠죠. 왜냐하면 실록은 당시에 기록된 것이고 육신전은 사건이 일어나고 수십 년 후에 쓰인 소설이니까요. 남효호는 성산문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그는 전해 들은 이야기와 자신의 상상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겁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성산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성산문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고문당에서 동료들의 이름을 불었다고 해서 성산문이 비겁한 사람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인간, 고통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는 게 더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처음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길을 택했어요. 그게 진짜 용기 아닐까요? 고문장에서 무너진 것은 인간의 한계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한 것은 그의 의지였습니다. 1456년 6월 8일 성산문은 거열령을 당했습니다. 거열령이 뭔지 아세요? 소나 말에 사지를 묶어서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조선시대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역모를 꾸민 자에게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거열령이 집행되는 장소는 사형수들에게 가장 끔찍한 곳이었어요. 군중들이 모여들고 북이 울리고 형리들이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형수는 서서히 공포에 빠져듭니다. 성산문이 형장에 끌려 나왔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부 기록에는 성산문이 형장에서 시를 읊었다고 나와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어 이셔. 백설이 만건고날 제 독야 청청하리라.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도 홀로 푸른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절개를 지키겠다는 뜻이죠. 정말 멋있는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성산문이 정말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성산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성승, 동생들 삼빙 삼고 삼성, 아들 셋. 집안의 남자들이 모조리 처형되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남자 8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여자들은 노비로 팔려갔고요. 성산문의 부인은 박종우라는 고위 관료에게 주어졌어요.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종우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태종의 딸 정혜옹주와 결혼한 부마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역적의 가족을 노비로 줬다는 건 일종의 전리품처럼 분배했다는 뜻입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역적의 가족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물건처럼 팔려가고 선물처럼 주어지는 존재였던 거죠. 성산문의 부인과 딸은 20년 후에야 풀려났어요. 1456년에 노비가 되어서 1475년에 풀려났으니 거의 20년을 노비로 살았다는 겁니다. 20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죠?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성산문의 부인은 양반 사대부의 부인에서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었습니다. 매일 물을 길어 나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주인의 매를 맞으면서 살았겠죠. 딸들은 더 비참했을 거예요. 젊은 여자가 노비가 된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성산문의 딸 효옥은 노비가 될 당시 혼인을 하지 않은 처녀였다고 해요. 20살 안팎의 처녀가 노비로 팔려간 거죠. 그녀가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둘째 아들 하나만 몰래 도망쳐서 성씨를 바꾸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녕 성씨 집안이 이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집안의 비극을 보여주죠. 우리 조상 중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서 대가 이어졌다는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성산문의 반개 친척들은 멀쩡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조 편에 섰거든요. 성산문의 제종숙인 성봉조는 세조의 동서였어요. 정의왕후의 형부라는 뜻이죠. 팔촌 동생인 성현은 나중에 대제하까지 올랐고 또 다른 팔촌 동생 성주는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정치의 현실이었어요. 같은 집안이라도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렸던 겁니다. 성산문의 판은 몰살당했지만 다른 판은 번창했죠. 명절에 제사를 지낼 때 성봉조 집안과 성산문 집안이 마주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서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쪽은 저 역적의 후손들 하고 손가락질했을 테고 다른 쪽은 저 변절자들 하고 이를 갈았겠죠. 성산문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신숙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집현전 시절부터 절친이었어요. 함께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함께 요동까지 다녀오고 함께 세종을 모시던 사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함께 술 마시면서 미래를 꿈꾸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야, 신숙주.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글쎄, 나는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어. 너는? 나도 그래. 우리 세종대왕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행운이야. 이런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계유정난 이후 두 사람의 길이 갈라졌어요. 신숙주는 세조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세조가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을 때도 신숙주는 세조 편이었죠. 반면 성산문은 단종 복위를 꾀했고요. 국문 기록을 보면 성산문이 동료들과 모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나와요. 신숙주는 나와 좋은 사이지만 죽어 마땅하다. 이게 신숙주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니에요. 뒷담화처럼 동료들에게 한 말이죠. 하지만 이 한마디가 신숙주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담겨 있을까요? 좋은 사이지만. 죽어 마땅하다는 말은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낯선 사람이 배신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육신전에서는 더 극적으로 묘사돼요. 성산문이 고문당하면서 세조 옆에 서 있는 신숙주를 보고 세종대왕의 고명을 배반한 변절자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충신 vs 변절자, 의리 vs 배신, 이런 구도가 명확한 이야기를요. 그 결과 신숙주는 변절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숙주나물이 신숙주와 엮이는 것도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물에 담가두면 이리저리 휘어진다는 의미로 숙주나물을 신숙주에 비유한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물 이름까지 자기 이름과 엮이다니. 신숙주는 이후에도 오래 살았어요. 세조, 예종, 성종 세 임금을 섬기며 영의정까지 올랐죠.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밤마다 성산문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신숙주는 죽어 마땅하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신숙주도 나름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는 세조가 더 유능한 군주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세조는 단종보다 훨씬 강력한 왕이었으니까요. 신숙주는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이상보다는 현실을,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거죠. 어린 임금을 모시고 있으면 나라가 혼란해진다. 차라리 능력 있는 어른을 모시는 게 나라를 위해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반면 성산문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명분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누가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사는 성산문의 손을 들어줬죠. 성공했느냐보다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했으니까요. 성산문의 친구 중에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사관 수도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이 사람도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잡혀왔는데 살아남았어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성산문이 강희안을 살리기 위해 그의 연루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강희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끝까지 우겼다는 거죠. 그래서 강희안은 풀려났고 이후 평소 천시하던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고 해요. 강희안은 양반이었어요. 양반에게 그림은 취미일 뿐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건 화공이나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강희안은 영모에 연루되었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벼슬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며 은둔한 거죠.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친구를 위해 목숨 걸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육신전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록을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사육신 사건이 터진 게 1456년 6월 2일이에요. 그런데 같은 날 강희안이 예조 참의로 승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산문이 고문당하고 있을 때 강희안은 승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영모에 연루되었다면 승진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강희안이 처음 언급된 건 7월 1일인데 이때 성산문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산문이 강희안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강희안이 혐의를 받은 이유는 이거예요. 이계가 요즘 민심이 흉흉하다는 말을 했는데 강희안이 그걸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성승의 집에서 박팽년과 하위지가 술 마시는 걸 봤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친구 아버지 집에서 술 마신 게 영모 혐의가 된 거예요. 강희안이 처벌받지 않은 건 성산문이 살려줘서가 아니라 혐의가 너무 약해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강희안은 이후에도 호조 참회, 중추원 부사 같은 고위직을 계속 역임했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사람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산문과 강희안의 우정이 거짓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아는 이야기와 실제 역사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극적인 이야기를 원하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충신은 친구까지 구한다는 이미지가 필요했던 거죠. 성산문의 시로 알려진 작품들이 있어요. 교과서에도 실린 유명한 시조들이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어 이셔. 백설이 만건고날 제 독야 청청하리라.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놀아 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는 것인가 비록의 푸세에 것인들 그 뉘 땅에 낳는가. 정말 멋있는 시조들이에요.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도 홀로 푸른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절개를 지키겠다는 뜻이죠. 백이와 숙제는 고사리를 뜯어먹으며 연명했지만 나는 역적의 녹봉조차 먹지 않았다는 자부심도 담겨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시조들을 성산문이 정말 지었을까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적의 글은 원칙적으로 소각하거든요. 성산문이 죽은 후 그의 글들은 모두 불태워졌을 겁니다. 집에 있던 책들도 시도, 편지도 모두요. 역적의 글을 보관하는 건 자신도 역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으니까요. 이 시조들이 처음 등장하는 건 1728년 김천택이 편찬한 청구영언이라는 책입니다. 성산문이 죽은 지 270년 후예요. 270년 동안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누군가 성산문이 지었다고 우기면 그만인 거예요. 이 시는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성산문의 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270년 전 일인데요. 더 재미있는 건 청구영언에서는 작자 미상으로 실린 시조들이 후대의 책에서는 유흥부 이계, 박팽년 같은 다른 사육신의 작품으로 둔갑한다는 겁니다. 같은 시조인데 책마다 저자가 다르게 나와요. 어라는 책에서는 성산문의 작품이라고 하고 비라는 책에서는 박팽년의 작품이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선 후기 사람들이 사육신의 이미지에 맞춰서 시조를 갖다 붙인 거예요. 성산문은 꿋꿋한 충신이니까 소나무 시조를 붙이고 박팽년은 학자니까 다른 시조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요.
각자의 캐릭터에 맞는 시를 배정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조들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워요. 이 시조들은 성산문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조선 후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신의 이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니까요. 역사적 사실과 신화의 경계에 있는 작품들인 거죠. 성산문을 죽인 후 세조는 편안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세조는 평생 악몽에 시달렸다고 전해져요. 김종서의 망명, 단종의 원혼, 그리고 아마도 성산문의 저주도요. 세조는 피부병을 앓았어요.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게 원혼의 저주라고 믿었죠. 세조가 죽인 사람들의 혼령이 세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세조는 온천에 가서 치료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밤마다 세조는 꿈을 꾸었을까요? 김종서가 피를 흘리며 내가 날 죽였느냐? 라고 묻는 꿈, 어린 단종이 숙부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라고 우는 꿈, 성산문이 나으리, 이 녹봉은 받지 않겠소라고 말하는 꿈.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실록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요. 세조 4년 9월 세조와 신하들이 크게 술판을 벌였습니다. 이때 정인지가 술에 취해서 세조에게 반말을 했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신하들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정인지는 성산문과 똑같은 역적입니다. 목을 베어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비교 대상이 성산문이라는 겁니다. 정인지가 술에 취해 왕에게 신뢰한 것과 성산문이 역모를 꾸민 것이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과장이죠. 술에 취해 실수한 것과 왕을 죽이려 한 것이 어떻게 같겠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성산문의 이름을 들먹이며 정인지를 공격한 겁니다. 정인지는 세조의 오랜 동료였어요. 계유정난 때부터 함께한 공신이었죠. 그런 사람인데도 신하들은 성산문처럼 목을 베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산문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역적의 대명사로요. 세조에게 저항한 사람의 상징으로요. 한명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성종 시절 유자광이 한명회를 탄핵했을 때 한명회는 이렇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성산문, 남이, 이시에 같은 역적들이 난을 일으킬 때마다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명회에게도 성산문은 여전히 위협이었던 거예요.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한명회는 아마 밤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날 벼룬검 자리에서 내가 죽을 뻔했다. 성산문이 유흥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명회부터 죽이기로 했다면 한명회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성산문은 죽었지만 한명회의 악몽 속에서는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던 거죠. 성산문이 복권된 건 숙종 때입니다. 1698년 그가 죽은 지 242년 만이에요. 단종이 먼저 복권되고 그 다음에 사육신이 복권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세조의 정통성 문제 때문이었어요. 성산문을 복권하면 세조가 찬탈자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세조 이후의 모든 왕들은 세조의 후손이었어요. 자신의 선조가 역적을 만든 찬탈자라는 걸 인정하고 싶은 왕이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사람들은 성산문을 역적이 아니라 충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세조가 나쁜 놈 아니야. 어린 조카한테서 왕위를 빼앗았잖아. 이런 여론이 형성된 거죠. 숙종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단종을 복권하고 사육신을 복권했죠. 이건 정치적으로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숙종은 의리와 충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러려면 충신의 모범이 필요했고 사육신이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복권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성산문 대감이 역적의 오명을 벗으셨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었다. 성산문의 후손들은 울면서 기뻐했겠죠. 조상의 명예가 회복된 거니까요.
영조 때는 성산문에게 이조 판서를 추중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당신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는 선언이니까요. 이조 판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장관급 자리예요. 왕조의 핵심 관직이죠. 그 자리를 추중했다는 건 성산문을 최고 등급의 충신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후 성산문의 위상은 계속 올라갔어요. 조선 후기에는 거의 성인 수준으로 떠받들어졌습니다. 사육신묘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고 제사가 지내졌죠. 성산문은 죽어서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성산문의 직계는 풍비박산이 났지만 반계 친척들은 잘만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조 편에 섰거든요. 성산문의 팔촌 동생인 성현은 용제총화라는 유명한 책을 쓴 대제학이에요.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또 다른 팔촌 동생 성주는 연산군 때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제종숙인 성봉조는 정희왕후의 형부로 세조의 동서였고요. 이게 조선시대 가문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파벌이 갈렸어요.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죠. 성산문의 판은 몰살당했지만 다른 판은 번창했습니다.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성현의 집에서는 풍성한 제사상이 차려지고 자손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대제학까지 오르셨다. 자랑스러워하면서 술잔을 올립니다. 반면 성산문의 후손은 그들은 숨어 지내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역적이었다. 이 말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해도 역적의 후손이라고 거부당했을 겁니다. 혼담이 들어와도 상대방 집안에서 역적의 집안과는 혼이 날 수 없다고 거절했겠죠. 연산군 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키면서 정난 공신들의 가문을 멸족시켰거든요. 그 중에는 세조를 도왔던 성씨 가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산문의 반계 친척들이 역으로 화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죠. 성산문은 세조에게 죽었지만 그의 원수는 연산군이 갚아준 셈이니까요.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요.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돕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산문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성달생이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집안 말아먹을 녀석이로다. 할아버지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성산문은 충신이 되었고 집안은 말아먹었어요. 아버지, 동생들, 아들들이 모두 죽었고 부인과 딸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집은 불타버렸어요. 말 그대로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죠. 하지만 성달생이 예측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 말아먹음이 결국 집안을 영원하게 만들 거라는 점이요. 성산문의 직계 후손들은 모두 죽었지만 성산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창녕 성씨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성산문이에요. 대제학 성현이나 영의정 성준보다 성산문이 훨씬 유명합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그 실패가 명분을 위한 것이었다면요. 성현이 아무리 훌륭한 글을 썼어도, 성준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사람들은 성산문을 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성산문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성달생이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봐라, 내가 뭐랬냐? 충신이 되면 집안 말아먹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하지만 손자의 이름이 영원히 남았구나.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산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완벽한 충신, 아니면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해요. 성산문은 분명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공신 자코를 받았어도 월급을 안 쓴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고집인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몇 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그 정도로 원칙에 충실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 감각은 부족했어요. 벼룩검이 빠졌을 때 거사를 강행했으면 어땠을까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소한 세조 측에 타격은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산문은 완벽한 계획을 원했습니다. 학자의 머리로 군사 작전을 짰던 거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단종의 이름을 불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사람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고문이 너무 혹독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산문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도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전한데 위험한 길을 택했으니까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성산문은 내부 고발자 같은 사람이에요. 조직의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조직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가족까지 고생하죠. 성산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바뀝니다. 조직은 망하거나 바뀌고 고발자는 영웅이 되죠. 성산문이 그랬어요. 세조의 조선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성산문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산문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사가 이 보고서 수치 좀 조작해서 올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작하면 승진하고 거부하면 왕따 당하고 좌천될 거예요. 성산문이라면 거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겠죠. 하지만 그는 잠을 잘 수 있었을 거예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반면 조작을 선택한 사람은 승진하고 월급은 많이 받겠지만 밤마다 불안했을 거예요. 언젠가 들통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요. 물론 성산문처럼 극단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현실적인 타협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어디까지가 선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안 된다는 선, 여기까지만은 지켜야 한다는 선이요. 성산문의 창고에 쌓인 월급,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편리함을, 이익을,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원칙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성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성산문 같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안전하게 살다가 잊히는 사람, 아니면 위험하게 살다가 기억되는 사람. 역사책에 나오는 성산문은 엄숙하고 비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성산문은 어땠을까요? 친구들이 기억하는 성산문은 좀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집현전 동료들과 술을 마실 때 성산문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신숙주를 놀리고 박팽년을 골탕 먹이고 자기도 놀림받으면서 깔깔거리고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야, 성산문. 너 또 황찬 영감한테 가냐? 이번에 몇 번째야? 친구들이 놀렸을 거예요. 에이, 그냥 대충 보고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 성산문은 웃으면서 대답했겠죠. 이게 대충 할 일이야? 세종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우리라도 제대로 해야지. 요동에서 돌아온 성산문은 여행담을 들려주면서 친구들을 웃겼을 거예요. 황찬 영감이 이번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너희 나라 문자가 정말 신기하다고. 나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니까.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놀렸겠죠. 그래서 영감한테 잘 보여서 뭐 얻어먹었어? 집현전 학사들의 술자리는 시끄러웠을 거예요. 학문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성산문은 그 자리에서 중심이었을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재미도 있고
친구들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요. 산문아, 너 요즘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좀 쉬어. 친구들이 걱정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성산모는 웃으면서 대답했겠죠. 에이, 괜찮아. 일이 재미있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그의 눈은 반짝였을 겁니다. 미래를 꿈꾸는 젊은 학자의 눈이었죠. 하지만 개유정난 이후 술자리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모두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치 얘기는 위험했어요.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성산문도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겠죠. 산문아, 무슨 생각해? 신숙주가 물었을 거예요. 성산문은 한참 만에 대답했겠죠. 아니, 아무것도. 그냥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어. 신숙주는 성산문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불안함, 갈등, 결심.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오히려 실례일 것 같았으니까요. 마지막 술자리는 언제였을까요? 거사를 모의하던 날, 아니면 그 전. 성산문과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편하게 웃고 떠들었던 날은 언제였을까요? 그들은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을까요? 성산문의 이야기에서 아버지 성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승은 무신이었어요. 할아버지 성달생도 무신이었고요. 무인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런 집안에서 성산문 같은 대학자가 나온 게 신기할 정도죠. 성승은 아들이 단종 보기를 모의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말렸을까요? 아니면 격려했을까요? 실록을 보면 성승이 직접 거사에 참여했다고 나와요. 벼룬검 중 한 명으로 세조를 습격하기로 했던 거죠. 60대 노인이 칼을 들고 왕을 습격한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성승은 알았을 겁니다. 이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걸요.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참여한 이유는 뭘까요? 아들을 말릴 수 없었던 거죠. 성산문이 아버지, 전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성승은 한참을 생각했을 거예요. 말리면 아들이 듣겠는가? 아니, 이미 결심한 얼굴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 혼자 보낼 수는 없지. 성승과 성산문,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거사 전날 밤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주무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셔야 하잖아요. 잠이 오지 않는구나. 산문아, 혹시 후회되지 않느냐? 후회요? 아니요, 아버지. 전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느냐? 집안 말아먹을 녀석이라고 하셨지.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나. 우리 집안은 내일이면 끝이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해할 것 없다. 나도 내 선택이다. 다만 내 어미와 동생들과 자식들이 걱정되는구나. 두 사람은 밤새 술을 마셨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음을 앞두고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무슨 맛이었을까요? 쓰디쓴 맛이었을 거예요. 성승과 성산문은 함께 죽었습니다. 같은 날 거열형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었을까요? 아들이 먼저 죽었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먼저였을 거예요.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성산문은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하지만 성산문은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곧 아버지를 따라갈 테니까요. 성산문의 부인 김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록이 거의 없어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남편이 역모를 꾸민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남편이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낮에도 마음이 불안해 보이고 창고에 월급을 쌓아두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겠죠. 영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성산문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니요, 별일 없어. 너무 걱정 마시오. 거짓말이었죠. 부인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면 더 무서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새벽 의군부 군사들이 집을 포위했을 때 부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드디어 왔구나. 예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동생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인은 울었을 겁니다. 아들들도 끌려갔어요. 세 아들 모두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들이 소리쳤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군사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끌려갔고 부인과 딸들만 남았어요. 며칠 후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동생들과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열형으로 죽었다고요. 부인은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노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비 생활이 어땠을까요? 양반 부인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겠죠. 물 길어 나르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겠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들들은 모두 저승에서 만났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딸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노비가 된다는 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겠죠. 성산문의 딸 효옥은 결혼도 하기 전에 노비가 되었어요. 20살 처녀가요. 그녀가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차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475년 부인과 딸들이 풀려났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0년 전의 양반 부인과 규수는 온데간데 없고 늙고 병든 여자들만 남아있었을 거예요.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성산문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역사에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충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성산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충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현실과 명분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신숙주는 현실을 택했고 성산문은 명분을 택했습니다. 신숙주는 출세했고 성산문은 죽었어요. 하지만 500년 후 사람들은 성산문을 기억하고 신숙주를 변절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공평한 평가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숙주도 나름의 신념이 있었을 거예요. 세조가 더 유능한 군주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혼란을 막기 위해 현실을 인정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반면 성산문은 이상을 줬다가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산문을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 안에는 성산문 같은 사람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당함 앞에서 굽히지 않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요. 성산문이 창고에 쌓아둔 월급. 그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안 쓴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저항이었거든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매달 녹봉을 받을 때마다, 그 돈을 창고에 쌓을 때마다 성산문은 자신의 신념을 확인했을 겁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성산문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공무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직장인, 원칙을 지키려다 손해보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성공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실패할 거예요. 성산문처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선택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니까요. 성산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는 단종을 구하는 데 실패했지만 충신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조를 이기지 못했지만 세조의 정당성에 영원한 의문을 남겼어요. 2025년 5월 성산문을 상징하는 오동나무가 베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600년 가까이 서 있던 나무였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죠. 어떻게 역사적인 나무를 베어버릴 수가 있어? 하지만 나무가 베어졌다고 해서 성산문의 이야기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성산문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오늘날 여러분이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신숙주처럼 현실을 받아들일 건가요? 아니면 성산문처럼 저항할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산문은 자신의 선택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너무나 큰 대가를요.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대가 덕분에 그는 5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드라마에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요. 창고에 쌓인 월급, 거열령 직전의 의푼시, 친구를 지키려던 노력, 그리고 끝내 지키지 못한 단종. 이 모든 것이 성산문입니다. 완벽한 영웅도 아니고 실패한 모사꾼도 아니에요. 그저 가장 잘못된 타이밍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산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감동이었나요? 아니면 안타까움이었나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역사는 그런 거니까요. 명확한 정답이 없고 그래서 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요. 성산문이 가장 마지막에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장에서 거열령을 당하기 직전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풍경은요. 하늘이었을까요? 구름이 떠다니는 파란 하늘. 아니면 군중들의 얼굴이었을까요?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어쩌면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눈을 감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어린 단종의 얼굴을, 세종의 모습을, 지편전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을, 요동으로 가던 길을, 아버지와 함께 마셨던 마지막 술을, 부인과 아이들의 얼굴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성산문, 가장 잘못된 타이밍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현명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5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도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안전한 길과 옳은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순간이요. 그때 성산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요. 그러면 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